네, 오늘의 시장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라면 반드시 알고 가야겠죠. 오늘은 어떤 주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지 4개로 추려봤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4개의 키워드 어떻게 추려졌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부터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역시나 첫 번째는요. 오늘 아침부터 핫하죠. 국제유가가 70달러 붕괴가 됐습니다. 100달러 이상을 전망했던 때가 불과 한두 달 전이었는데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자 저희가 이와 관련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희비가 좀 교차하고 있어요. 정유주의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요. 항공주는 기름값이 또 저렴해지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날개를 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반등을 이끌어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기대감이 유효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주춤하는 듯 하다가 오늘 또 부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해볼 거고요. 제약바이오주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폐렴 관련해서 테마성의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도 바이오주 전반에 재료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전재 투심이 살아나는 건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죠. 유가에 대한 전망인데 70달러 선이 붕괴가 돼서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김시은 팀장의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요. 공급망 이슈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말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번 유가 하락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 분열이 나왔습니다. 관련했을 때 오펙 플러스 쪽에서 비공식적인 감산에 네. 합의를 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감산을 할 것은 아니다. 라도 나와 보니까 이제 좀 감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다는 점을 보면 더 이상 오펙 플러스 쪽에서의 감산 효과는 더 이상 시장에서 먹히진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요를 한번 보면 아직까지 중국 데이터 좋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중국 경기 침체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고, 미국 데이터 같은 경우도 좀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요 같은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물음표가 나와 있는 상황. 그로 인해서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70달러에서 85달러 선 그 사이에서 박스권에 대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스권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급망 이슈로는 한계가 좀 존재한다라는 게 김시은 팀장의 의견이었는데요. 김종효 이사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국제유가 관련한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추가 하락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박스권을 좀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반등해서 예전에 저희가 한두 달 전에 100달러 이상까지도 봤잖아요. 다시 한번 그걸 좀 보시는 걸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레벨 다운인 거죠. 레벨 다운? 기존의 움직임이 저는 100달러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네. 한 70에서 90달러 정도의 박스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한 65에서 한 80 정도로 레벨이 내려온 거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경기 악화에 따른 수요의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석유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무한정 유가 하락을 바라고 있는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우디 너만 줄여서 너가 좀 돈 덜 벌고 우리는 지금 돈이 급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마음껏 생산해서 돈 좀 벌게 해다오를 바라고 있는 거지. 모두 다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유가가 폭락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사우디 이런 국가들은 니들이 좀 손해봐라. 그런데 너희들이 쿼터 통제하면서 우리들은 경기도 망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 너희 말 안 들을 거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유가가 최근에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스럽게 봐야 되는 것은 유가가 만약에 예상과 달리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사우디의 2030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중동에 우리가 기대했던 상당 부분의 수요 증가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경기에 과연 좋은 거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가의 급속한 하락의 의미가 뭐냐? 경기 다운이거든요. 네. 경기 다운될 때 과연 주식시장은 좋으냐?
적어도 초기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내려가는 게 뭐 단기적으로 보면 좋은 이슈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가는 적정 레벨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70달러 내외 정도면 적정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 레벨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 경기에 모두 좋은 상황인데 두 가지 변수가 있죠. 일단 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어떻게 마감되는지도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유가가 안정된 데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러우 전쟁입니다. 러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지금 해당 유가보다 싼 가격으로 인도하고 중국에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인도와 중국에게 싼 가격으로 석유를 넘겨줄 수 있을까요? 다시 그러면 뭔가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중국의 수요 빠지는 것만큼 채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인도 수요는 꽤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도는 그 석유학 쪽에서의 추가 캐펙스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가 지금 초과 공급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앞으로 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 인도 증시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면 인도 경제는 아직도 폭발력이 있다라는 얘기고 인도의 캐펙스 제한으로 인해서 인도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유가의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유가의 폭락을 기대하시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라는 건 경기 부진을 뜻하는데 또 경기 부진을 저희가 바라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적정 레벨 유지가 중요하다. 지금 이 70달러 선 정도가 적정 레벨로 보인다라는 게 김종효 이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국제유가 관련해서 전망을 좀 알아봤는데 그럼 이어서 관련한 섹터의 흐름도 봐야겠죠. 오늘 유가의 하락으로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쪽을 찾으면 항공주입니다. 항공주에 대한 전망이 사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여행 성수기, 겨울에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실지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 한 줄 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가 하락은 수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 그러면 일단 지금 유가 하락 수혜 입는 건 내년 실적일 거고 뭐 4분기에도 실적 괜찮을까요? 뭐 실제로 보면 2분기, 3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네. 다만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 실제로 보면 2분기 뭐 티웨이 항공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LCC 쪽에서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LCC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그때부터 하향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LCC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섹터이지 않을까. 특히 유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섹터 중 하나가 항공 쪽입니다. 물론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관련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항공에 대한 수요는 저는 좀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12월 달부터 휴가가 좀 길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굉장히 해외를 많이 찾고 있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연말에 제주도를 여행을 가셔서 네. 끊으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제주도에 가려는 연말에 가려는 제주도 항공기가 없어요. 굉장히 수요가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도 더해진다면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난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때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점을 보면 이런 경우에도 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좀 상방도 크게 열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격 매력도 있고 실적 매력도 있다. 계속해서 보기 괜찮은 항공주다라고 앞으로의 전망 참 긍정적으로 해주셨는데 김종효 이사는 그럼 같은 생각일지 한줄 평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모멘텀보다는 실적 반전을 보자라고 합니다. 이제 실적을 견인하는 게 모멘텀 아닐까요? 뭐 모멘텀 좋으면 실적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유가가 하락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기는 네. 한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 중에 신저가도 있고 신고가도 있거든요. 물론 어떤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요인이 뭐냐? 바로 금리죠.
항공사들은 전부 리스를 씁니다. 그래서 유가보다 좀 더 민감한 것은 금리에 따른 영향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장기 리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무 구조가 좀 안정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중소항공사들의 전반적인 재무 구조가 과연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지금 뭐 생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다음에 PF 쪽 관련돼서 무언가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그 금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이런 쪽의 금리는 실세 금리가 내려가고 정책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선거 전까지는 내년 4월 전까지는 이런 이슈가 터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요금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금융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항공업종의 실적의 가장 큰 키 중에 하나가 유가와 더불어 금리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중소형 증권사들 중에 부채만이 늘려놓은 그러니까 이 이익 구조가 조금 금융 비용 구조가 조금은 터프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좀 가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유가보다는 금리의 영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김종효 이사의 항공주에 대한 견해였어요. 정말 그런 게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재무 구조가 조금 좋지 않다면 가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었는데요. 저희가 좀 긴 시선으로 보고 항공주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키워드를 벌써 확인을 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힌트를 찾아보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2차 전지 전체를 이끌어줄 것인지 두 분께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의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빠른 기대감은 금물이다라고 합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을 신설했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큰 기업의 뭐 사업의 신설 이걸 또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너무 빠른 겁니까? 물론 뭐 주가라는 게 기대감을 안고 먼저 선 반영하는 측면이 그러니까요. 있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전고체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뭐 횟수로만 따지면 벌써 4, 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계속 밀어주고 있고 기업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삼성 쪽에서 전고체에 대한 개발을 좀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양산에 대한 시점은 27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때까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는 상황 거기다가 더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 양산을 하고 상용화에 대한 과정 자체는 또 다른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물론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너무 큰 기대감을 안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기간적으로 좀 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군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다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실제로 기대감을 안고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관성이 있는 일부 종목군에 한해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다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을 보자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김종효 이사님은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의견이 어떨지 한 줄평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차라리 2차 전지 셀을 사자라고 추가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2차 전지 사랑이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이어진다라는 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던데 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상단 매물이 없는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는 것뿐이죠. 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2027년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나올지 알 수 없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뭐 배터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오면 가격 자체가 워낙 높아서 적어도 1억 이상의 아주 비싼 차량들에게만 장착될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과연 몇 대 팔리는가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전고체 종목군들로 분류되는 종목이 실제로 전고체 전지 관련 종목인지도 의심스럽지만 몇 대 팔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삼성 SDI와 도요다가 이 전고체 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세게 붙고 있는데 특허 기준에서는 뭐 도요다가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는 다른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실제로 누가 더 효율적인 전지를 끌어낼지도 아직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뭐 NCM 그다음에 LFP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하반기에는 LFP 쪽으로 엄청나게 쏠리고 있죠. 물론 테슬라 영향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그 Y의 그 후륜 구동 모델이 중국에서 만든 게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판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양상이 결국 왜 나타났는가? 가격 문제거든요. 결국 전고체 전지가 나와도 가격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을 제외한다면 저도 매력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소재 쪽보다는 그래도 셀 기업들의 매력이 조금 더 높은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마도 보조금 이슈, 그 미국에서 과연 그 완성차들이 보조금을 얼마나 뺏어가는지에 대한 이슈만 좀 정리된다면 저는 소재보다는 셀 쪽에 내년에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전고체는 투자 관점보다는 트레이딩으로 그다음에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셀 기업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 매물이 없는 쪽으로 몰리는 것뿐이다. 그게 전고체 배터리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봐야 되고 정말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소재보다는 셀 기업들에 대한 매력이 높은 시기라는 걸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도 봐야겠죠. 일단 이번 주 제약바이오의 키워드는 중국 폐렴이라고 불리는 마이코플라즈마 관련한 종목들이에요. 하지만 뭐 오늘 보면 치매 관련주도 오르고 있고요. 또 유전자 치료 관련 기업들의 상승도 돋보이는데 나름 이 제약바이오 투심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과연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은 어떨지부터 한번 한 줄 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 기대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게 전체가 다 잘 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좀 유달리 요거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뭐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투자를 굉장히 네.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바이오 섹터를 투자를 할 때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오늘장처럼 폐렴이라든지 일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물론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가 움직였지만 가장 치고 오른 종목군들은 폐렴 쪽입니다. 여전히 폐렴 쪽에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중국 쪽에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검사도 다시 시행을 하고 있고 폐렴으로 인해서 QR코드가 다시 또 등장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봉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폐렴 관련 종목군들 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다만 이런 쪽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트레이딩에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요? 네,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은 폐렴 이슈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나온 것도 아니고 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특히 진단키트 쪽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바닥권에서 꽤 올라왔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전히 트레이딩으로 하기에도 방망이를 보다 더 짧게 잡아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로 대응하던가 그게 자신이 없으시다면 안 보는 쪽도 괜찮다라는 게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이었는데 김종효 이사님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까요?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난다고 보실지 궁금한데 한 줄 평 열어볼게요.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만 보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 재료 있는 종목을 좀 보자라는 내용인데 그럼 좀 도와주세요. 옥석 가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 있는 걸 보자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앞단에 이제 테마주에 대한 얘기는 뭐 저도 뭐 팀장님과 거의 100% 일치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년 제약바이오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멘텀, 하나는 실적이죠. 네. 자, 모멘텀은 누가 뭐래도 GLP-1입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여러 업체들이 이제는 성과가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게 항상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한미약품은 일단 GLP-1 쪽으로 그다음에 동아SD 같은 경우에도 GLP-1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제재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래 개발하고 있던 것에서 파생돼서 지금 미국의 일라이릴리나 노보 노디스크도 움직였던 것처럼 이 회사들도 모두 동일합니다. 원래 당뇨나 뭐 다른 쪽을 연구하다가 이게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빨리 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모멘텀 측면에서는 뭐 한미약품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도 내내 뭐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두 종목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아마 제가 제약바이오를 얘기한다면 저는 모멘텀 쪽에서 한미약품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대형 제약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상황에서 이제 아웃바운딩으로 뭔가 나가고 있는 종근당 같은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두 종목 정도를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내년도에 긍정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실적과 모멘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비만 치료 관련한 모멘텀이 키워드인데 한미약품 보고 계셨고요. 실적 측면에선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근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까지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4개의 키워드로 오늘도 시장을 관통하는 내용들 알아봤는데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